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서울시민대학 미래학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안설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미래를 떠오르면 막연하고 흐릿한 안개와도 같죠. 그렇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 토크쇼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함께 내다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도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강연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미래학 토크쇼는요, 서울시민대학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오늘 이 강연을 놓치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시청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또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통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학 토크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5차 산업혁명의 서곡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요.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의 이종관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교수님을 또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IT를 연구하는 철학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종관 교수님이 걸어온 길을 쭉 보면 왜 이 수식어가 붙었는지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문명 전환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선구적으로 연구한 철학자이십니다. 미래인문학 방법론을 제안해서 이를 예술, 건축, 과학, 디지털 문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등에 적용을 해서 국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분이시죠. 오늘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성균관대학에서 철학, 그 다음에 뭐 디지털 문명, 그 다음에 미래학 이런 것을 철학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기성세대와 함께 어떤 미래를 향해서 무슨 꿈을 꾸면서 그 삶을 바치면서 행진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죠.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미래 세대의 청년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패널로 참여해주신 나호준님, 길도영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을 연구하는 스탠드랩 청년연구소의 대표 나우준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갈지는 항상 엄청 궁금하지만 여러모로 아득해진 일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을 이은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신다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듣고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교육가로 활동 중인 길도영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회는 이 청년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행동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 사실 이 속도도 저한테 굉장히 벅차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제가 아직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오늘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 굉장히 호기심 가지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청년분 두 분 패널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혹시 강연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는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완전히 지금까지 모든 것을 뒤엎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거기서 정말 새로운 혁명을 꿈꿀 수 있는, 그럼으로써 매우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꿈도 꿔보고 또 토론도 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건요. 제가 지금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있어가지고 앞니를 다 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치아를 했더니 발음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런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얘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해온 적어도 2016년부터 우리가 정말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미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지금 청년들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꿈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철학이다 보니까요. 사실은 철학이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통념, 상식을 전복시키면서 새로운 문명을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철학은 항상 어떻게 보면 시대의 트렌드, 대세하고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세하고 어긋나는 것이 굉장히 미래적일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굉장히 과거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그냥 미개한 시대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시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을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렇게 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그 태도의 전환을 위해서 제가 한 두 마디 정도,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는 소설가, 하나는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말을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바꾸면서 오늘 강연에 임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한 10여 년부터 가슴에 들어와서 정말 늘 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내 삶을 반성을 해볼 때 뭐 길잡이가 되는 말인데요.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빛나면 땅 위에 이슬도 빛난다. 이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철학이다. 제가 이것을 첫 번째 철학으로 배웠었더라면 훨씬 더 제 삶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거의 50대 이후에 이 말을 듣게 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첫 번째 철학이 이 말이었으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읽어보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영혼이 있는 과학자들이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경고죠. 그 말을 하나 인용해 보겠는데요. 제가 그냥 영어로 인용을 한 거는 그냥 원어 그대로, 그들의 그냥 육성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영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제 6차 대멸종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우리들의 fault, 우리들 잘못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에서 이제 6차 대멸종이라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대멸종, 즉 5차 대멸종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공룡들의 대멸종이었죠. 근데 5차와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6차 대멸종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차 대멸종까지는 이게 자연재앙이었습니다. 근데 6차 대멸종부터는 이게 문명 내지는 문화의 재앙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미래학 그러면 미래를 예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측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를 정말 요구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 또 100%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미래와라는 시간을 자세히 분석하면 도대체 미래는 예언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건 이제 다른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미래를 향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미래는 예언될 수 없지만 인간은 늘 미래를 향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중력을 거부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오늘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미래가 암울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 여러분의 현재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동은 뭐 말일이 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자기가 어떠한 설계하고 있는 미래가 과연 나의 삶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래는 결코 예언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인간 삶의 딜레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거의 한 30년 전부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연구해봤는데 별다른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미래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망라하면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좀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간입니다. 이미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도시를 만들지만 그 도시가 인간을 만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이 결집되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최고의 첨단 기술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예컨대 과거 경주에 가보면 그 시대, 신라 시대의 최고의 과학기술이 동원됐었습니다. 오늘날의 서울 어떻습니까? 오늘날 최고의 과학기술이 동원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오늘날 서울의 모습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최고의 과학기술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또 동원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과학기술과 또 어마어마한 자본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경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즉 정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본과 결합해서 동원되느냐가 결정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표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인간들이 꿈꾸고 있는 세계관을 표현해내는 하나의 무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집결이 돼서 만드는 것이 심지어 남녀 관계까지 그 도시의 형태가 결정을 하죠. 자,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면서 남녀 간의 관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도시는 그야말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그러한 필연적인 공간이면서 거의 모든 것이 동원돼서 즉 어떤 과학기술이 개발돼야 될까 또 어떤 도시를 만들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본이 동원되는 방식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정치 경제적 시스템도 어떤 도시를 만들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도 어떤 도시를 만들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의 도시를 꿈꾸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우리 삶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한번 전망을 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로 미래의 도시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기서 보는 이런 도시 모습인데요. 이 도시는 현재의 추세가, 현재의 대세가 그냥 계속될 때 어떤 도시는 반드시 이렇게 미래의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 도시는 어디냐면 바로 서울이죠. 자, 서울 우리는 오늘날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고층화시키고 있고요. 또 우리 서울의 삶은 최고의 그 소위 배달의 민족들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지능화된 그 배달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배달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 배달이 더욱더 고속화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 서울의 하늘은 지금 배달을 위해서 다니는 그 소위 모터사이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드론들이 날아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서울 30년 후 지금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우리 미래의 청년들이 살아야 될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도시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의 도시 모습은 소위 일론 머스크 같은 스타 CEO들이 꿈꾸는 미래 도시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그래서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메가시티를 그러죠. 천만 도시들은 그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몰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미세먼지, 대기오염, 범죄 등등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몰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화성의 식민지를 개척해서 거기에 유리돔 내지는 유리 온실을 만들고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들을 로켓을 통해서 거기에 이민시켜서 살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이름 밑에 Mars City by 2050 이렇게 써 있죠. 2050년까지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맹렬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미래에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가 몰락할 경우에 화성으로 이민을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를 텐데요.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의 도시 모습은 미래의 도시가 오늘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왜 미래의 도시로 거론되냐 하면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어디냐면 바로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입니다. 근데 이것이 미래의 도시로서 우리가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다른 도시들은 몰락할지 몰라도 이 도시는 미래까지 존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가 미래에 이런 도시에 살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현재 기술을 개발하고 자본을 모으고 정치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라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이것 외에도 많은 미래의 도시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세 개의 도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기술, 또 자본을 동원하는 형식, 그다음에 어떠한 정치 경제 시스템을 가져야 될지, 또 그 안에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청년들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여기서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삶의 태도, 그 다음에 미래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에 있어서 어떤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개시키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어떤 미래로 가야 될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고를 해보죠. 뭐 불과 2년 전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2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이라고 하는 대재앙을 인류가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이 코로나 침공 이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살던 모습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도시에 어마어마한 소위 대량 관광이라고 그러죠. 마스 투리즘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대량 관광을 하면서 정말 마음껏 쇼핑을 하면서 살던 것이 2020년 전까지의 우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공을 해서 이것이 전 세계를 순식간에 휩쓸고 난 다음에 우리 도시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한 건가요?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을 피해서 집으로 피난을 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집으로 피난 갔을까요? 만약 우리가 집으로 피난 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도피한 것 같지만 사실상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바로 디지털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디지털 공간으로 도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2년, 지금 2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그것은 사실은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집으로 간 것 같지만 사실상 디지털로 우리의 삶을 전격 이주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경제 생활도 하고 문화 생활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증거가 소위 디지털 공간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이 단 2달 만에, 즉 코로나가 침공한 단 2달 만에 어마어마한 매출 증가, 수익 증가, 증가 상승을 올렸다는 데서 바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저와 같이 그 인문학적으로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 들어오면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 트렌드를 어떻게 예측을 했냐 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거듭 제거의 속도, 즉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와서 문명의 변화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들은 과학기술자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의한 문명의 발전 속도를 그래프로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린 결과 이것이 가속 발전이었기 때문에 이 우측에서 보이는 것처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됐죠. 자, 2차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시점에 가면 급상승을 한다는, 수직적인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 따르면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이르면 급상승, 거의 수직에 가까운 폭발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시점이 2040년쯤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을 깨고 전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즉 기술이 가속적으로 발전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공을 해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주의력이 흐트러졌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공을 해와서 급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그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20년 빨라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디지털 전환, 즉 4차 산업혁명의 퀀텀 점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40년에 4차 산업혁명의 급도약, 즉 퀀텀 점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술 발전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소위 디지털 전환 내지 4차 산업혁명의 퀀텀 점프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최근에 2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돼서 급도약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 급팽창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까? 아니면 코로나의 원래 뜻이죠. 인류에게 어떤 복을 갖다 주는 왕관이 될까?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만약 이런 식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적으로 급팽창, 급성장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커다란 파열을 하나의 리스크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탈노동, 초격차 사회라고 하는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회적으로 파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데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 급팽창할 경우에는 생명 공동체가 파열 내지는 파멸할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좀 불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스크와 데인저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건데요. 리스크는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 위험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고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은 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뭐 여러분들의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관점에서 만약 현재의 디지털 전환 내지는 4차 산업혁명이 계속될 경우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두 개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파열의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회적 파열의 어떤 직접적인 동기는 뭐가 될 거냐 하면 극단적인 양극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전환이 어느 정도 본격화되고 난 후부터 극심하게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 하면은 사회의 양극화, 즉 빈부의 극심한 격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통계 수치로 확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인 2019년에 이미 아주 여러 가지 통계 수치로 확인됐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아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지금 현재의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극심한 빈부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소위 지금 오늘날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하루에 2019년 당시입니다. 5,200만 불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소위 하루살이 노동자들이죠. 그들은 30불로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뉴욕타임스는 그렇게까지 보도하지 않았지만 거의 신과 미문의 차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저 좌측 하단에 있는 그러한 코멘트를 통해서 이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영어로 써 있지만 제가 그냥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술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부를 극소수의 사람과 기업에게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얼핏 들으면 이게 너무 과장된 보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실제로 증명이 됐죠. 즉 코로나가 침공을 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이 모두 디지털 공간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이 급성장, 급획장을 하고 난 후 딱 1년 후에 보니까 2019년의 빈부격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천문학적인 격차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수치가 바로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줄까요? 빈부격차가 이게 미래 세대의 삶의 방식, 의식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래가 잘못하면 암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한편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도입한 완전 자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자동화의 다른 측면은 뭐냐면 공장의 무인화죠. 공장의 무인화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예언할 수 없는 영역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늘 불안을 가져다주는 영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가 안정되게 찾아올 것이다. 우리의 삶이 미래에 안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 속에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뭔지 모를 미래가 그러나 안정되게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허구가 돼버렸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속어를 좀 쓰면 꼰대들의 한심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일을 통해서 미래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비합리적인 미래에 대한 준비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회의 하층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벼락거지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 이들은 지금 가장 빠른 시간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 순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대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 세대들의 꿈은 지금 대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박을 성취시킬 수 있는 경제 활동은 뭔가요? 대박은 오직 도박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경제학적인 얘기로 하면 투기를 통해서만 대박을 이룰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보면 2020년 이후에 경제 활동의 비중이 점차 어느 쪽으로 향해서 팽창되고 있냐면 투자, 더 나아가서 투기 쪽을 향해서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것이고요. 요즘은 이 투자, 나아가서 투기, 나아가서 도박이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합리적인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일로부터 떠나서 여생을 즐기는 것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행동 패턴이다. 저희 파이어족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을 꿈꾸면서, 저는 이걸 대박의 망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대박의 망상을 가지면서 도박을 통해서 만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투기와 도박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경제를 이루어 나간다면 그 국가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기라는 경제 활동에 의존하는 경제는 0.1%의 승자와 99.9%의 패자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것은 극단의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이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우리가 19세기 프랑스 혁명에서 본 것처럼 사회의 파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행동으로 강요받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할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대박의 망상을 가지면서 도박을 통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사회적 파열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생명 공동체의 파열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체제가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1차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4번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격변이 일어났다. 혁신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1차 산업혁명서부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의 경제체제가 그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경제체제는 뭐냐면 바로 선형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니어 이코노미라고 하는 건데요. 그 선형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선형 경제라는 것은 1차 산업혁명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 작동 방식인데요. 선형 경제는 1차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과거의 자연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자연이에요. 그게 원래 한자의 자연의 뜻이고 서양에서도 피지스 그러면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부터 자연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원입니다. 리소스예요. 그래서 자연은 뭐가 되냐면 자원의 저장소입니다. 근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 다른 걸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면 바로 제조 활동이라는 걸 하는 것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선형 경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제조 활동, 즉 제조업이라고 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자, 그것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자원이 가치가 있는 뭘로 만들어지죠. 즉 상품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상품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은 소비되어야 가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소비자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의 정체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근대인입니다. 근대 이전까지 인간은 뭐냐 하면 서양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을 믿는 신자였어요. 그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정체성은 이 선형 소비 경제에 의해서 뭘로 바뀌느냐면 바로 소비자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럼 소비자가 하는 활동은 뭐냐면 소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형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이 핵심이지만 사실상 그 결과물은 뭐냐면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형 경제는 폐기물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 경제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원을 다른 가치를 갖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능화되고 스마트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되냐 하면은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소비자들이 대량 생산되는 것을 빠른 속도로 소비해 줘야 돼요. fast consumption, 즉 빠른 소비, 급속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를 거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이러한 그 소위 선형 경제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초효율화되고 지능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선형 경제는 오늘날 뭐라고 불러야 되냐?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스마트 선형 경제라고 불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스마트 선형 경제가 오고 났더니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 수치로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통계 수치는 숫자니까 우리한테 직관이 안 되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바로 이겁니다. 과거 선형 경제가 생산했던 쓰레기에 어마어마한 스마트 쓰레기들이 덮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 수치로 확인이 될 수 있죠. 뭐 통계 수치는 너무 추상적이니까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가져올 결과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스마트 선형 경제는 사실상 천문학적 규모의 가속적인 폐기물 양산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폐기물을 생산하게 되게 되죠. 그럼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폐기물을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명체의 환경의 경계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생명체의 환경의 경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환경과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죠. 사실 인수공통전염병은 20, 30년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경고를 했었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거 무시하고 안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정말 인수공통전염병이 우리를 공격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스마트 선형 경제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을 일시적으로 피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공간으로 가서 일시적으로 스마트 선형 경제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도피를 했었지만은 이 상황이 계속됐을 경우에, 즉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 파열이라고 하는 비극, 또 나아가서는 이건 하나의 우주적 비극이죠. 온 생명체의 파멸이라고 하는 우주적 비극.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온터 신데믹, 존재론적 복합적 위기다라고 해서 온터 신데믹이라고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과학자들은 일찍이 이것을 제6차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결코 그야말로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산불, 홍수, 기상이변이 지금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은 지구의 온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이유를 하나를 든다면 지구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되죠. 그럼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열을 반사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태양열을 반사를 못 시키면 어떻게 되죠? 지구가 그걸 흡수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구가 더 뜨거워져요. 그럼 비가 더 녹습니다. 그럼 더 뜨거워지죠. 또 산불이 납니다. 그럼 그쪽이 까매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태양열을 더 흡수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사실상 멸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미래의 세대들은 이 위기를 자신들의 살아야 될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겁을 줬는데요. 리스크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비관만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 탈출구는 어디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오는 바로 그 기반 기술에 오히려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과는 전혀 다른 대반전이기 때문에 5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알아보기로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경제, 문화 활동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MZ 내지는 청년 세대들의 경제 문화 활동을 보면 매우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포착됩니다. 첫째는
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 활동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물체성이 탈각된 상태들입니다. 거의가 여기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즐기는 그러한 콘텐츠는 거의가 이미지들입니다. 아니면 물체성이 없는 음악들입니다. 옛날에 음악을 들으려면 레코드나 카세트 테이프가 필요했지만 요즘은 물리적 실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음원입니다. 또 아바타, 아바타에 입히는 옷, 이것이 실물들이 아닙니다. 결국 물체성이 탈각된 형태로 지금 문화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콘텐츠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와 경제 활동은 과거와는 달리 비물질 내지는 탈물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메타버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고 있는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탈물질, 비물질 경제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가능성을 잘 살려내야면, 즉 다시 말해서 탈물질, 비물질 문화 경제 활동을 잘 살려내면 소위 스마트 선형 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최악의 위험성, 즉 다시 말해서 자원을 가공해서 어마어마하게 정말 과잉 소비를 물질 과잉 소비를 함으로써 폐기물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그 비극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거래되는 문화 콘텐츠를 보면 사실상 물질적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소유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사고 팝니다.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볼 때는 그건 미친 짓이에요. 전 물질적 가치도 없고 소유 가치도 없는 걸 쟤네들이 왜 사나? 그런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젊은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사물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느냐? 이들은 사물의 물질적 가치, 소유 가치보다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동이라는 가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디지털 공간에서 팔리는 걸 보면은 그것이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흥이나 감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품의 가치가 감동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죠. 감동은 그걸 혼자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감동은 반드시 공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 경제 활동의 기초는 과거와 같은 물질 소유 경쟁이 아니라 감동과 공유가 지금 기초가 돼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메타버스의 문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스마트 산업 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 초과잉 소비를 탈출할 수 있는 비물질 탈물질 경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기초해 주는 경제 활동의 행동 패턴이 경쟁이 아니라 공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가능성을 담고 있냐면 공감은 잘 이것을 갖고 나가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쟁, 선형 스마트 경쟁 체제의 핵심은 또 뭐였냐면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극심해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경쟁의 도가니에 빠지는 거죠. 경쟁의 도가니에 빠지면 인간성이 어떻게 바뀌느냐?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시오패스가 되어버립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통계 수치를 보면 최근 들어서 소시오패스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병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이 소시오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한편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태들을 잘 갖고 내면 과거 같은 물질 과잉 소비 스마트 선형 경제로부터 소위 말해서 정신적으로 감동과 공감 가치를 창조해내고 또 그것을 감상하는 경제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냥 용어로 Mental Creation and Operation Economy, 즉 과거가 물질 과잉 생산 소비 경제였다면
미래의 경제는 이 메타버스에 있는 가능성을 잘 살리게 될 경우에 우리는 정신적인 창조 감상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툴, 인공지능 툴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모두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한편으로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여러 가지 앱과 또 인공지능 툴들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작곡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능력과 연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작곡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음악에 관심이 있고 휘파람을 불 수 있으면 어떤 멜로디가 떠올랐다. 그러면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그것을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악보로 풀어주는 그런 앱이 있고 또 그것을 연주해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들어보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작곡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메타버스에 내놓으면 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메타버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크리에이션은 과거처럼 어마어마한 탤런트를 가진 그러한 예술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리크리에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이제 리크리에이터로서 정체성이 바뀌어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심지어는 인테리어, 심지어는 조경까지도 자기 스스로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는 상품이 생산되는 과정서부터 그것이 폐기되는 과정까지를 실시간으로 초단위로 나아가서 마이크로 초단위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상품이 어느 지점에서 누구에게는 불필요해지지만 누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상품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그것이 기능이 다 소모될 때까지 쓰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만 쓰고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버려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넘기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소위 말하는 수요를 찾을 수 있는 정보의 교환 시스템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실시간 네트워킹, 빅데이터, 또 이것을 추적하는 기술,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누구에게 불필요한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치를 새롭게 리크리에이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네트워킹 기술,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 그것을 역방향으로 적용시키면 역방향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비자를 소비로 자꾸 유혹을 하죠. 마이크로 타겟팅, 실시간 광고를 보내가지고 자꾸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폐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당신에게는 불필요하게 됐지만 그것이 저 사람에게 가면 새로운 가치로 리크리에이트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폐기물을 전달하는 그러한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폐기물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은 새로운 가치로 탄생할 수 있는 잠재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타겟 마케팅에서 소비자라고 하면 빠른 속도로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건을 끊임없이 회수해서 전달하는 영물류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현재 빅데이터 네트워킹 기술, 그 다음에 센서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잘 결합하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역방향으로 적용시켜서 구축해야 될 그러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그렇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우리 이제부터 뭘로 부르냐면 선형 경제에 대비해서 순환 경제. 그리고 이것이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 선형 경제라고 순환 경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미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 예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 예찬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디지털 기술을 무엇을 향해서 활용했냐면 선형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형 경제의 선도국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지만, 그래서 디지털 경제 대국이라고 한편으로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형 경제 깡패들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즉 기후 깡패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는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스마트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성장시키는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진짜 인류의 문명에서 존경받는 국가,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국가가 될 것인가. 이것을 미래 세대들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 스마트 순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을 모으고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을 모으는 것이 시장의 이익을 위해서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자본을 모았죠.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마켓 프로핏만을 위해서 자본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켓 프로핏보다는 사회적 복리, 소시에탈 베네핏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적 복리를 우선적으로 그 우선순위에 두면서 자본을 모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켓 프로핏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회적 복리를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시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파이낸스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셜 파이낸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셜 파이낸스는 이미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미 이런 데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뱅크들도, 은행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욱더 호유화되기 위해서는 핀테크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셜 핀테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소위 경제를 이끌어갈 자본의 어떤 동원 방식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 소셜 핀테크를 이미 하고 있는 유럽의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희망적인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즉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와 스마트 서큘러 이코노미, 즉 스마트 순환 경제를 잘 결합을 시키면 정말 완전히 세계를 다른 렌즈로 보는, 즉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게임에서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던데 정말 세계관이 바뀌는 경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세계관을 바꾸는 새로운 경제, 그것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놀고 있는데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 즉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정말 스마트한 시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인간성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근대까지, 지금까지 인간의 정체성은 소비자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는 리크리에이터로 인간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 과거 우리가 신자에서 컨슈머로 바뀌었듯이 이제는 컨슈머에서 리크리에이터로 정체성이, 인간의 정체성, 미래 세대의 인간의 정체성을 리크리에이터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상품에 대한 의미,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상품은 개인적으로 소유해서 소모해서 폐기하는 것이 상품이었습니다. 이제는 공유해서 항상 새롭게 가치를 창출하는 매개물이 바로 상품이라는 거, 이렇게 상품에 대한 의미를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적인 의미의 디자인은 상품의 외형을 장식을 해서 소비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디자인은 상품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로 재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계해서 심는 것이 디자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플랫폼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또 소비자들에게 타겟 마케팅을 해가지고 광고를 보내가지고 개개인에게 광고를 보내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소비로 유혹을 해서 소비를 결국은 하게 만들어서 폐기물을 양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플랫폼은 뭐냐면은 디지털 그물이에요. 사람들을 소비로 유혹하는 디지털 투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플랫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로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각
각각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거기에 있는 툴을 사용해서 그것을 다시 새로운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재창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 아틀리에, 디지털 공방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플랫폼은 디지털 아틀리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업은 뭐 해야 되느냐? 기업은 제조 활동이었죠. 상품, 물적 상품을 제조해서 그 소비자에게 빨리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팔고 소비시키고 소모시키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기업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고객은 이제 컨슈머가 아닙니다. 리크리에이트예요. 그래서 고객을 리크리에이터로 보고 그들의 리크리의 행위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촉진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되고요. 또 그러한 툴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제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혁신할 것이냐? 결국은 인간이 해야죠. 신이 이런 거 안 해줍니다. 로봇이 안 해줍니다. AI가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휴먼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 청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인간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항상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그 악조건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얘기했냐?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치 수용소에서 4년을 산 사람이 우리한테 던져내 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신경생리학자였는데요. 나치 수용소에 가서 보고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이 신경체계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인했어요. 인간은 아무리 약조건을 했어도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를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악조건에서도 악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악조건에서 선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어떤 뭐 실험 조작이라든지 뭐 논리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체험, 정말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말을 전적으로 제가 아는 유일한 진리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경제 예측 이견에 따르면 앞으로 선형 경제는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순환 경제를 향해서 가야 되고 2030년쯤 되면 순환 경제의 규모가 4,500조 정도의 시장으로 규모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선형 경제의 핵심이 됐던 기업들은 앞으로 30년 안에 10년 안에 40%가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이미 제조업도 여기서 보듯이 순환 경제를 향해서 발진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 내부의 인테리어리 전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순환 리사이클링 해서 만들어진 소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조업도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속해 있는 대학,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의 대학 전부 스마트 선형 경제에 최적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과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인재들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뭐냐? 스마트 순환 경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이 돼야 되고요. 그 교육에 선도하고 있는 대학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노스햄튼 대학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학입니다. 이 영국 대학의 교육의 목표는 뭐냐 하면 바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겠는데요.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 저와 같은 기성세대죠. 뭐라고 질타했느냐면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아무것도 가치를 모르는 인간들이 현대인이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들은 이런 현대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가격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아는 인간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디지털 전환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보다 나은 가치를 향해서 진보시킬 수 있는 더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현재는 미래를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는 미래를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눈이 혁신될 때 혁신적인 미래는 다가온다. 이 말을 남기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뜨거운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박수를 쳐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의 강연 정말 잘 들어보았습니다. 결국엔 철학적 사고가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미래 세대를 이끄는 청년 중에 다 한 분 한 분이시잖아요. 저 또한 오늘 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등 미래에 대한 다양한 또 단어들, 상식들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패널분들과 토론에 앞서서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올려주고 계셨거든요. 질문 소통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5차 산업혁명의 큰 부분을 차지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교수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갖고 살려낼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4차 산업혁명을 그대로 지속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지금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됐어요. 오늘은 제가 좋은 말만 했는데 사실은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능성을 가꾸지 않고 다른 방향에서 그 가능성을 상업화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병폐를 훨씬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5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잘 분별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뭔가라는 것을 포착을 해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살려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명쾌한 해답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출석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한 분만 더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5차가 공룡이면 1차부터 4차까지는 무엇인가요? 라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교수님. 제가 요새 암기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거 외웠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해보면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이나 뭐 네이버 검색해보면 이건 나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잘못하면 이게 제 기억이 정확히 않아서 여러분 차라리 이건 사전적인 지식이니까요. 정보에 불과한 거니까 찾아보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차부터 4차까지는 여러분 검색하셔서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순서로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패널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강연하시는 동안 패널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강연을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강연 관련돼서 패널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아까 전에 그 유튜브 댓글이랑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하나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아까 그 비물질적인 소비 활동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순환경제 하나의 가능성으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읽지 않고 쌓아놓은 그 이메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크 데이터가 되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관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열과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도 그 안에서의 소비 활동은 비물질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고 또 그거를 운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물질 자원이 또 다시 소비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너무나 정말 그 예리하고 한편으로는 저를 당황케 하는 질문이시죠. 사실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또 비슷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사실은 이 어떤 면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어떤 새로운 경제의 한편으로는 약간의 약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메타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재생에너지들이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최근에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이것이 효율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재생 중심으로 우리가 전환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무로 그 에너지를 완전히 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뭐
예컨대 정말 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뭔가를 쓰지는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보다 소비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탈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킨가를 우리가 고용을 하고 그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과거의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 충분히 탈출구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태양광은 1970년대에 개발됐을 때만 해도 형편없는 기술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 효율성이 정말 발전을 해서 기존의 전기 전력 시스템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고 그에 맞게 교수님께서는 재생에너지란 탈출구가 있다라고 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너무 좋은 강의 너무 재밌게 잘 아,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유현준 교수의 그 공간의 미래라는 책 내용을 좀 읽은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디지털 기반 활동을 주로 한다면 좀 비교적 가난한 것이고 오프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비교적 부유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 꽤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베블론의 유한계급론처럼 부유한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이 오프라인 베이스의 공간의 그 가치를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온라인 베이스로 활동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좀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온라인 기반의 비물질 사회가 저희 사회의 기본 스탠다드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역시 또 굉장히 그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젊은 세대에서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철학에서는 세계관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근데 다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역사를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관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정말 미래가 오거나 아니면 과거가 반복되거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러한 그 온라인에서 어마어마한 소모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형태를 존경하는 그러한 문화는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나온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에 갖고 있는 문제점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생명 공동체의 파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위기를 이것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젊은 세대들이 각성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마치 르네상스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르네상스의 사람들이 신을 버리고 인간을 찾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진짜 푸른 꿈을 꾼다면 정말 이 지구를 푸르게 만들겠다고 그런 진짜 푸른 꿈을 꾼다면 그 푸른 꿈을 해서 열정을 갖는다면 세계관이 바뀔 것이고 바뀐 세계관에서는 오히려 조금 아까 말씀한 그런 오프라인 상에서 정말 만물을 향유하면서 소비하는 것으로 삶의 기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점차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어서 너무 있을까요?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재밌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또 질문이 또 네네. 다른 분야에서 또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지구가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EU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 제재 관련한 회의를 급하게 진행하는 걸 좀 보고 되게 다양한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니 되게 소중한 움직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견에서 좀 우려점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선 산업혁명에서 기후 깡패로서 이제 선형 경제의 선두주자로 기후를 다 망쳐가면서 발전을 이미 다 한 그 국가들이 모여서 우리 이제 지구가 큰일 났으니 발전을 좀 멈추고 우리 이거 선형 경제를 탈피해서 비물질화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미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한국이야 인프라가 탄탄해서 굉장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5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제 막 그 초기 인프라를 깔아가는 그 좀 후발주자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자칫 발전 사다리 부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세계의 기후 변화 문제는 지구가 대응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하지만 세계 빈부격차는 지금도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좀 질문이 드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생각을 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 굉장히 희망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국뽕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국의 현대사를 살아온 사람인데 사실 대한민국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이 울컥거릴 때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국민소득 100불이 안 되고 정말 최빈국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 성장 과정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세계사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 역사상 제국을 건설하지 않으면서도 또 식민지 상태에서 그 식민지의 엄청난 상처를 딛고 경제 대국이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아직도 문제가 많지만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신장된 나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20세기까지는 세계사의 피해자였어요. 수많은 국가들이 다 피해자였고 아까 잠깐 그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 열강들이 바로 우리를 피해자의 상황으로 몰아놓고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를 통해서 산업을 일구고 경제적 부를 향해 왔었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때 그들의 실수를 과오를 반성을 하면서 지금 순환 경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과거에 끔찍했던 인류사에 대한 폭력 때문에 사실은 제3세계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얘기하면 제3세계들은 귀 기울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국이 아니었고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범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일어났고 우리 스스로 민주화를 이루었고 또 이제는 순환 경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꿈을 꾸는 그러한 국가가 청년들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BTS가 각광받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K 스마트 순환 경제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또 전 세계 청년들의 연대를 이루어내면서 정말 미래를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무튼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 의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어떤 그 유산으로 계승을 하면서 정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문을 열어주면 인류 사회 정말 예찬받는 그러한 어떤 그 역사의 세대로 길이 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 상황이 또 돼 보니까 우리나라의 또 경제 쪽의 성장 과정을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또 이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요.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판사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지로에 인쇄를 하러 자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해가 다르게 을지로에 유서 깊은 인쇄사 제본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하시는 아저씨들 5, 60대 기성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다음 때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대체 여기에 무엇이 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자동화된 사회에서 낮아진 노동 가치는 이런 앞선 산업의 자연스러운 멸종을 좀 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염려되는 지점은 그 인공지능 사회로서 스마트 순환 경제로서의 진입하기 이전에 기성세대가 은퇴해 버림으로써 생기는 약간 그 앞선 산업의 공백 이런 것들이 뭐 식량 산업이 이제 공백이 생기면 국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선 산업에 공백이 생기면 이것도 국가 위기가 아닐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그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와해 산업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등장해서 기존의 산업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는 것을 좋은 의미에서는 이제 혁신이라고 이해하고 좋은 의미에서는 와해라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그런 시점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틀림없이 이제 공백이 생기고 어떤 그 희생자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은 희생자가 안 생기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맞는 속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속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속도만을 위해서 질주하다 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 안에서 어떤 희생이 생기는지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눈을 감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그 청년 세대는 그러한 면에서 저희 이 그야말로 기존과 와해 사이에 일어나는 공백을 어떠한 방식으로 메꿀 것인가. 다시 말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유산을 계승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을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리크리에이션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희망적인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젊은이 들어와서 오히려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탄생이 되면서 오히려 호응을 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낙후됐던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 낙후된 것을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문화 콘텐츠, 그 낙후 자체를 콘텐츠로 만들잖아요. 그 낙후됐다는 것은 사실 폐허라고 하는 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시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흐르지 않으면 폐허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그건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록물, 나아가서는 문화 콘텐츠가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대사를 내면 오히려 그것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기지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면을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잘 촉진시켜주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면은 그 과도기적으로 그 와해되는 거기서 발생하는 희생과 공백이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 패널 분께서 이제 괜찮으신가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쭉 들어보니까 저도 낙후를 콘텐츠로 접근해서 또 활성화를 시킨다.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낙후를 역사의 기록물로. 이게 정말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패널분들과 함께 토론을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또 재밌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망고바나나님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패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우리나라가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튜브로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이 되는 이 토론 주제의 빈칸들을 채우면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토론 주제 화면 하단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산업혁명을 향한 선구자를 대표하는 국내 플랫폼은 땡땡땡땡이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배달 어플이다라고 답변하겠습니다. 배달 어플이다. 네, 옆에 계신 분은요? 네, 저는 각양각색이다라고 채웠습니다. 둘 다 좀 맞는 것 같은데 교수님 정답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굉장히 평화적인 관계였는데 안타깝게도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왜 틀렸는지 또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우선 우선- 패널분들 얘기를 또 들어볼까요? 네. 선택한 이유? 저는 배달 어플이라고 한 이유는요. 어릴 때 저희가 많이 보던 배달 전단을 이제 어플화하는 것으로 이제 외식 산업의 판도를 전체를 다 흔들어 놓은 이 배달 어플이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더더욱 노포들이 이제 진입 못한 노포들이 다 이제 힘들어지고 그 진입한 업체들이 더 살아남고 이런 약간 판도를 전체를 바꾸는 이런 배달 어플이 5차 산업 혁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은요? 네, 저는 각양각색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최근 2, 3년 동안 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실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와, 되게 신선한 브랜딩에 이렇게나 다 저마다 다른 색깔로 많은 것들을 실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각양각색이다라고 해봤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또 댓글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중고나라다, 네. 마켓컬리다, 인터넷화 등등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 정답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정답은 당근마켓입니다. 정답은 예. 당근마켓이다. 네. 그러니까 각양각색 같은 거는 뭐 정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사실 이러한 그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이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에 각양각색은 정답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요. 배달 어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사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음식 배달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5차 산업혁명, 즉 스마트 순환 경제로 가는 선도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당근마켓은 왜 그러냐면 당근마켓은 뚜렷이 기업 철학이 순환 경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근마켓이 갖고 있는 기가 막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디지털 기술을 역방향으로 적용했다는 거죠. 굉장히 그 반전의 사고를 하는 굉장히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역 사회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세계화라는 것이 급진전됐지만은 이 세계화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가 완전히 망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당근마켓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당신 근처를 네트워킹 시킴으로 해가지고 지역 사회를 소생시켰죠. 자, 이것이 이제 역발상이었고요. 디지털 기술의 역적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새로운 가치로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당근마켓이 가지고 왔던 효과가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 작년인가 재작년 통계를 보면은 당근마켓에서 거래된 잘못했으면 폐기물이 됐을 것들이 거래되면서 활용된 건수가 거의 1억 2천만 건에 해당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환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 거의 남산이나 우리나라 산에다가 2,27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과거의 비즈니스는 전부 환경 파괴력이었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역 사회를 소생시키고 동시에 환경에 친화적인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던 디지털 기술을 역적용시킴으로써 저희 선형 경제로부터 스마트 순환 경제로 가는 반전의 탈출구를 열었다라는 점에서 이 당근마켓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도 스마트 순환 경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당근마켓이군요.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1억 2천 어마무시하네요. 이렇게 또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패널 분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가 네. 있는데요. 일단 당근마켓 언급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애용자이기도 하고, 저는 약간 기획자로서 당근마켓을 설계한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걸 보면서 되게 자극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애정을 가지고 많이 찾아보는데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당근마켓의 이용자 수는 정말 급등하고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정작 회사는 마땅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가지고 되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제가 그런 기사를 봐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아프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당근마켓의 이용자들은 사실 순환경제라는 가치에 동의를 해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건데 기업은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점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좀 씁쓸하게 느껴져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탈출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뭐 기업 경영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엔 좀 그런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선형 경제에서 지금 완전히 뭐 선형 경제가 90%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경제 시스템이죠. 근데 거기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순환 경제를 향해서 가는 스마트 순환 경제를 향해서 가는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국가의 제도, 세계 경제 시스템이 선형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이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가는 이 과정을 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뭐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한편으로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에 마냥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기업이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선형 경제에서 스마트 순환 경제로 가는 과도기에서 선형 경제와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가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근마켓이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하고 광고 계약을 맺는 것은 순환 경제로 나아가는 여기서 망하면 안 되니까. 망하면 끝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좋은 기업은 반드시 살아야 된다. 무슨 수를 써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화해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고민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방향에서는 지금 사실은 스마트 순환 경제를 향해서 가는 기업들이 속속히 출현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기업 얘기를 들어서 뭐한지 뭐 가장 그 성공한 기업은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거에 곳곳에 지금 우후죽순으로 젊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이 잘 선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당근마켓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스타트업들을 마케팅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은 훨씬 더 한편으로는 수익성 모델을 찾을 수 있고 또 전반적으로 스마트 순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진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또 지속 가능성도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네. 네. 좋은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한다. 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널 분들과 함께 또 토론 나눠 보았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 스트리밍을 또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서 댓글로 나눠주시고 계신데요.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청중 토론 좌담에서는요. 키워드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강연 중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총 10가지의 키워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 혹은 이 키워드에 대한 심화된 질문을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면서 그 궁금증 해결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한번 볼게요. 하단에 나와 있거든요.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크리에이터, 아까 강연 중에 열심히 들으셨다면 리크리에이터 생각나실 거예요. 초격차 사회 이렇게 있고요. 온토 신데믹, 인간 대 AI, 비물질적 창조, 감상 경제, 그리고 돈줄 문화, 스마트 순환 경제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메타버귤라노미, 그리고 선형 경제,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 과제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총 10가지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질문들 궁금했던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해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뭐 폐기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순환되면서 좋은 순환이 되고 있네요 하면서 쭉 댓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바로 또 올라왔네요. 멍님께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바른 소비는 무엇일까요? 라고 또 질문해 주셨어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바른 소비는 무엇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는 인간은 사실 무언가를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소비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전 소비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사용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필요한 거를 충분히 사용해야 되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가치가 그냥 고갈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새로운 가치가 발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해 주게 되는데요. 자기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없으면 그 가치를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 바른 소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상품을 대하는 태도가 소비에서 사용으로 또 재창조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좀 어렵다면 소위 말하는 순환 경제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들을 사용해 주는 거. 그것이 이제 바른 소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의류 같은 것도 옛날 패스트 패션이라 가지고 사실은 코로나 전까지도 패스트 패션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패스트 패션은 정말 이거는 구시대의 유물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퇴출이 돼야 될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패스트 패션을 하던 회사들도 전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재 같은 것을 순환 경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명품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거를 이제 소위 겉만 그런 거다, 그린워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사기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정성을 갖고 만들어진 그러한 그 순환 경제의 제품들을 사용해 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순환 경제의 참여자가 되든지 하는 것이 바른 소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순환 경제에 맞게끔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은요, 소유님께서 남겨주셨어요. AI로 인한 재창조인 리크리에이터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면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순수 창작자들의 역할이 줄어들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물론 전 창작자들을 굉장히 존경을 하지만 그들이 마치 무슨 어떤 의미에서 독자적인 일종의 계층을 형성하는 것은 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그거 좋은 사회고요. 또 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으면 그가 훌륭한 전 창작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수 창작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는 직업이 따로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훌륭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공감시키면 그것이 훌륭한 창작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수 창작자니 뭐 아마추어니 하기보다는 훌륭한 창작자가 누구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창작자라는 직업에는 제한이 따로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망고 바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초격차 사회를 유발한다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기술이 발전하면서도 양극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 개인은 과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물어봐 주셨어요. 네. 지금 이것이 이제 소위 ESG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나왔던 그런 개념들이죠. 요새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거기서 S라는 것이 이제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기업은 완전히 시장 이익에 매몰돼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양극화였죠. 그리고 양극화는 결국 시장을 망가뜨립니다. 시장 자체도 사회가 양극화되면 존속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하는 모델이 바뀌어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오히려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경제의 어떤 운영 모델이 바뀌어 나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그러한 새로운 경제 활동에 동참을 해줘야 그 소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가는 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그야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를 열심히 또 고민을 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개인은 이러한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 활동을 해줘야 된다. 그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이 만들어낸 상품이나 뭐 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구매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은 시장 가치에 매몰되어 있던 근대 경제 체제, 현대 경제 체제, 아니면 아까 마지막에 현대인은 가격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으로, 그러한 경제인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또 가능성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돈줄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재밌게 돈줄 문화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선행을 향하는 자영업자에게 그야말로 그 주문 폭탄을 날려서 그들의 사업을 부흥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괜히 어렵게 표현한 바로 이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기업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줄 문화라고 약간 희화화시켰지만은 이것을 그냥 괜히 학술적으로는 얘기를 하면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돈줄 문화를 잘 조직화하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본 동원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돈줄 문화가 정말 즉흥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돈줄 문화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우리도 모두 열심히 동참을 해야 한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제가 읽어보고 싶은데 요거는 저도 좀 궁금했어요. 우리 세영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스마트 순환 경제가 되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정말 그 인생의 목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미래를 어떤 도시 아까 그 미래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고 한다면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될까? 내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라는 어떤 비전을 좀 나름대로 선명화하면서 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아니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래서 청년이 좋다. 청년은 바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청년들의 꿈이 소위 선형 경제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거기서 부를 획득하려는 것이 지금 청년들의 꿈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푸른 꿈이 아니다. 예, 그것은 폐기물의 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슈퍼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슈퍼빈을 창업한 분이 원래는 선형 경제의 대표적인 기업인 철강 회사를 운영하던 CEO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레기장에 가보고 놀랐어요. 이게 진짜 인간이 막은 아수라 지옥이구나. 거기서 완전히 자신의 그 미래의 목표를 바꾸고 그래서 철강 회사를 나와가지고 철강 회사 CEO로 약 한 1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의 CEO인데 지금은 바로 이 스마트 순환 경제를 이끌어가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면서 아주 맹렬히 저 기업을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슈퍼빈이라는 회사 같은 것을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꿈꿔야 될 미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네. 또 슈퍼빈 얘기해 주셨는데 슈퍼빈의 경영 철학이 또 쓰레기도 돈이다. 재활용도 네. 놀이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예스님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온토싱 데믹이 극복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궁금하네요.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정말 심각한 거는 생명 전체가 몰락하고 멸망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거의 우주적 규모의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러면 이제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죠. 옛날에는 뭐 이러한 그 소위 6차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0년 후쯤일까? 일부의 어떤 그 상상력이 좋은 그러나 또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하는 그런 얘기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것이 점점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의 멸망이다. 존재 자체의 멸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나 이 멸망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막스 쉘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우주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지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갖고 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그 생각은 뭐냐면 우주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가 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주를 멸망시키는 것이 인간의 우주에서의 위치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우주를 구하는 멸망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이게 진짜 어벤져스죠. 예, 진짜 어벤져스란 말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데 이게 진짜 어벤져스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미래의 어벤져스가 될 수 있는 행운을 타고났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미래의 과업을 맡기도 전에 저는 이제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편으로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 네, 끝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간이어야 말이 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궁금증은 많이 풀리셨나요? 이렇게 해서 키워드 토크로 청중과의 저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서울시민대학 미래학 토크쇼 5차 산업혁명의 서곡이란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이종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보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처음에 좀 긴장됐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청중이 없는 데서 하는 건 제가 좀 익숙치 못하거든요. 긴장됐었는데 이 사회자분 그리고 패널 분들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제 생각에 호응도 해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도 있어 당황도 했었지만 또 긴장감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재밌고 아무튼 지금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래요.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정말 세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정말 미래를 향할 수 있는 꿈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청년들을 기성세대들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옆에 계신 우리 두 패널분들도 오늘 어떠셨는지 간략하게 소감 부탁드릴게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인류는 가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데 인류는 불과 40만 년 만에 지금 자멸을 좀 앞두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멸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선형적 경제에서의 탈피 그리고 비물질 사회로서의 진입 이런 것들이 인류의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강연 들으면서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뭔가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지 않으면 되게 쉽게 생각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적인 사고가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강연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윤혜정님께서는 현장 강의도 좋았는데 토크쇼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좋은 강의였습니다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스마트 순환 경제를 비롯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이종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국내 최고의 SW 인재 양성기관 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초대 학장이신 이민석 국민대 교수님과 함께 미래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렸거든요. 꼭 참여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